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야기입니다. 지난 선거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민심 분석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도 또 가장 주목하는 게 2030 청년 세대의 민심 변화죠. 네. 먼저 강수훈 죄송합니다. 강수훈 우리 시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소개를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처음이라서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강수훈 정책실장님 네. 더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2030의 그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돌풍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지금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강수훈 정책실장, 그리고 정의당의 문정은 미래정치특별위원 나오셨습니다. 이제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설레서 너무 떨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하나도 안 떨리네요, 저도. 네네. 자, 그럼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으로 잘했다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강한 회초리를 들었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민심과 당심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민심은 이런 것들을 먼저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으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같은 이러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라는 당심이 있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결국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한 선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선이 1년이 조금 못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혀가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의 문정은 위원은 이번 선거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펼쳐질 대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선거로 보였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들이나 이런 토론의 장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지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자체장들의 성추문 사건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으로 벌어진 선거인 만큼 전국적인 관심사도 있었고, 그리고 집권 여당이 이 선거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제출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이 실종되고, 그리고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이 실종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패인을 지금 짚어봤을 텐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당내 그리고 외를 막론하고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문정은 위원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대로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분출했습니다. 표출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대를 막론하고 이 분노가 나왔는데요. 20, 30대의 경우에는 이 그 삶의 주거 조건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이 가장 불공정한 자원 배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원룸에서 한 달에 50만 원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데 누군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아파트를 받고 그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네. 40대, 50대는 좀 더 넓은 집, 좀 더 세련된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했던 정당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60대, 70대는 이제 부동산 하나 있는데 이 집값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실장과 박주민 국회의원의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과 내로남불, 이게 불을 붙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거 전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 당의 도덕성과 양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 후보의 정책과 역량, 미래 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한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민심이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간추려 주셨는데 정의당이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대패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귀책 사유를 제공했던 정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기기는 쉽지 않은 선거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서 180석이라고 하는 이제 의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대통령과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민생도 좀 제대로 돌보고 코로나 장기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정부와 의회가 하나의 팀으로 이제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강론적으로는 정부가 이제 잘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총론적으로 봤을 때 LH 부동산 문제 등을 만나면서 전반적으로 이 정부에게 힘을 몰아준 것이 국민들의 민생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라는 이 거대한 질문에 마주했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번 선거가 지금 만들어지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원인이 있거든요. 선거 시작하기 초반에 후보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당내에서 어떤 토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심과 당심이 조금 분리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심은 여튼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당원들의 90%에 가까운 분들이 찬성을 하셔서 당원 당규 개정이 있었고 공당이라고 한다면 후보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당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은 거대 정당으로서 그렇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이번에 이렇게 국민께 책임 있게 제출드리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귀책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것으로 책임을 우선 다 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사실 정의당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당대표 성추문 사건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좀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를 이렇게 배출하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정치인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후보를 내지 않고 책임을 다했을 경우에 이 선거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었다. 네. 오히려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이 설 자리를 갖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그런 자평하는 내용들도 있었을 만큼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당원들을 핑계로 당원 당규들을 좀 이렇게 바꾸면서 했었던 것들은 국민들께서 좀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 여당의 반성과 쇄신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단위에서 쇄신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원내대표와 당 최고위원들 지도부는 사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 30대 청년 국회의원들은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초선 국회의원 81명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가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면면히 보여드리는 그러한 투명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다음 달에는 민주당 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도 이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내가 내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내가 좀 출세욕, 명예욕이 있어서 이렇게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오전에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셨던 안규백 국회의원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30, 40대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정치의 일선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렇게 그 젊은 층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가 봐요. 네. 계속적으로 조찬 회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선거 이후에는 초선들 모임, 그 다음 날에는 재선들 모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투표 경향을 보니까 좀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집권 여당으로서는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표가 쏠렸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소수정당으로 쏠렸습니다. 네. 여기에도 집권 여당은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대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은 20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공정이라는 가치, 이것에 충분히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두 가지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했을 때요. 사실 이제 20대들은
올림픽을 준비를 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컸고요. 또 두 번째 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 사건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의 노력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20대의 공정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20대 남성들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 투표를 했고 20대 여성들은 소신 투표를 했다고 봅니다. 20대 여성들은 자기 투표의 결과가 이렇게 사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았고 여성 친화적인 정당에 투표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트렌드는 더불어민주당이 석고대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정은 의원은 어떠세요? 이런 그 20대 표심의 변화가 오히려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앞으로 좀 생각하셨나요? 사실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지만 네. 20대 표심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청년들은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말은 결국 꼰대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민주당 정치나 선거 과정 안에서 보여줬었던 거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역사식이 없었다라는 발언들로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 틈을 국민의힘이 절대 놓치지 않고 네. 사실 국민의힘이 뭔가 제대로 발표했거나 정책을 약속해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청년들 목소리 듣는 그 장을 내주는 마이크를 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마지막까지 정리하면서 사실상 그 상대 그 당의 실책을 가지고 네. 이제 득점을 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각 당이나 뭐 정의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세대 계층별 부문 전략으로만 보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이제 경제 정책, 뭐 사회 정책, 부동산 정책 이게 포괄적으로 청년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청년들을 향한 어떤 것들에 대한 구애 전략을 계속 한다? 이건 오히려 더 청년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신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20대의 어떤 투표 성향을 보면 소신껏 투표하는 경향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좀 더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은 이제 기존 선배 세대들은 진보 대 보수, 뭐 민주 대 반민주, 민주 대 독재 이러한 이분법적 성향에서 투표 행위를 했던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지금의 20대, 30대 청년 정치인들은 그것보다는 때로는 진보적으로, 때로는 보수적으로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소신 투표를 한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뭉쳐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어떤 20대의 특정 집단을 핀셋 정책으로 해서 정책 개발을 하기보다는 20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공정하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뭐 병역, 채용, 상속, 세습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내서 뭔가 이 나라가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의당도 이런 20대 층에 대한 어떤 맞춤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약간 비슷한 논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우리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굉장히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방향이나 몇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재설정이 필요한데 저는 결국 핵심이 2030 세대가 전체 인구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의원 300명 중에서도 2030 의원들 숫자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거는 지속되고 있는 경향성이에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 이 청년 세대들이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 대한 권한과 그 권력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 사회, 경제적 권한들이 부여되는 방식의 결정들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이번 선거 책임론과 합쳐져서 586 퇴진론이라거나 이런 논의들이 좀 이렇게 가속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지금 뭐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민심에 어떤 변화가 좀 보이던가요? 네, 저는 변화가 앞으로 크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실은 청년들 눈에는 광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이고 보수 정당이고 개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청년 정치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한 방법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청년 할당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지역구에 여성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것처럼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뭐 이러한 할당제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정책화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는 보수고 개혁의 대상이란 말은 정의당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먼저 하셨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한 세대들의 이렇게 특성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일방적이고 또 권위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제 호남 민심의 핵심은 바로 이 광주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그 생각과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적극적으로 그런 민심의 바다 안에서 청년들이 이 광주 지역의 변화들이 이뤄내는데 좀 역할과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중심의 이 정치 판도 안에서 좀 새로운 변화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범여권과 범진보로 구분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래도 지금은 좀 협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두 당의 행보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 위기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 진보와 보수 또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선다면 실용적인 정치로 연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자기들의 강성 지지자들에 갇혀서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몽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광신자는 똑같은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다. 이런 것처럼 서로 극단의 정치가 되지 않고 뭔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민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할 수 있는 연대에서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대선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우리 세대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LH발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기득권과 반기득권, 기득권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기득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대가 오히려 새로운 정치의 전선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 같은 정당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많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얘기됐었던 어떤 범여권이라거나 범진보라고 하는 털거리 안에 이것들을 무리하게 집어넣는 행위 자체가 명확한 민심에서 이제 심판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주의하면서 함께 정치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정치의 모습과는 이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대가 교체돼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토론과 또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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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